네, 개장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오프닝 벨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바로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 함께하도록 하죠. 첫 번째 이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코로나 관련한 소식이네요. 미국의 코로나 사태, 글로벌 경제와도 좀 직결되어 있죠. 그런데 확진자의 증가세가 좀 심상치 않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사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염 속도는 빠르고 중증화율은 낮다라고 하지만 지금 미국의 감염자 숫자 증가 추세를 보면 상당히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건 70만 명에 지금 육박을 하고 있고요. 2주 전하고 비교를 하면은 3배 이상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입원 환자나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한 1,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늘어나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네. 현재 지금 입원 환자를 볼 것 같으면은 13만 그러니까 한 72% 정도 늘어났고요. 하루 평균 사망자도 1,500명 정도 돼 가지고 이것도 지금 현재 한 11% 정도 늘어난 그런 상황이라 그럽니다. 네,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게 될 경우에 이제 의료 체계가 버틸 수 있느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상황이죠? 네, 지금 현재 미국 쪽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진 중에서도 확진 판정을 받아가지고 의료 현장에 투입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다가 네. 워낙 오랫동안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탈진하고 퇴사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캔자스주 같은 경우에는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고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주는 주 방위군을 갖다가 검사소에 투입을 하겠다라고 네. 밝히고 있으니까 현재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입원 환자가 한 13만 2천 명 정도 된다 그럽니다. 이게 근데 가장 많았던 때가 작년 1월에 14만 2,200명이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육박을 하고 있는데 네. 그때보다도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더 많이 줄어들고 해가지고 상당히 버티기 힘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뭐 백신 접종을 의무화를 이제 넘어서서 이제는 맞지 않으면 오히려 해고하겠다 이런 기업들까지 등장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기업 중에서 처음으로 시티그룹이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들은 해고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4일까지 기한을 주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단 무급휴직으로 처분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다면은 고용 계약을 갖다가 이달 말로 종료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시티그룹의 이런 조치는 미국 내 사무실에만 한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티그룹 직원들 가운데서 9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니까 사실 이 조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상 백신을 맞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렇게 강경한 정책을 펴는 이유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그 지침에 따르기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미국 안에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도 이제 백신 의무화 또 뭐 계속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 뭐 텐진 같은 경우도 봉쇄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텐진을 갖다 주의 깊게 보는 이유는 네. 딱 한 가지입니다.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베이징에서 너무 딱 붙어 있는 그런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도심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도시입니다. 인구가 한 1,50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대도시인데 네. 지금 현재 오미크론 감염자 2명을 포함해가지고 신규 확진자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일단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텐진에 대해서는 봉쇄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29개 주거단지에 대해서 사실상 봉쇄를 했고요. 그리고 또 네. 1,500만 명 주민에 대해서 전수 PCR 검사에 들어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주민들한테 가능하면 움직이지 말라. 그리고 또 교원 시험과 같은 중요 행사들을 갖다가 다 취소를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상 봉쇄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실제 텐진에 대해서 봉쇄 조치에 들어갔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일단 외신들이 보기에는 뭐 봉쇄나 다름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산시성의 시안 같은 경우는 지금 봉쇄 조치가 근 20일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여기에다가 중부에 있는 시창이나 로양, 정저우 같은 도시들도 현재 봉쇄 조치에 들어가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제대로 열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으로 또 코로나 관련한 이슈들 글로벌 또 상황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도 전해드릴 텐데요. 카카오페이와 관련한 소식이네요. 카카오페이의 대표를 비롯한 임원들이 지금 대거로 또 이제 그 주식을 매도한 게 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마 주말에 이 기사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카카오페이의 유영준 CEO하고 네. 차기 CEO가 를 포함해가지고 주요 임원들이 이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들을 갖다가 매각을 했습니다. 그 규모를 볼 것 같으면은 44만 주가 좀 넘는 그런 주식인데 매각 가격으로 따져서는 한 900억 원 정도 되고요. 네. 시간에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걸로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이들이 취득 가격이 얼마인가 하면 5천 원입니다. 5천 원에 사서 2만 원, 20만 원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40배 이익을 남긴 거고. 남긴 이익을 볼 것 같으면 유영준 대표 같은 경우는 457억 원이 넘는 이익을 시세 차익을 남겼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네. 전 임원들이 판 걸로 이렇게 보면은 대략 한 878억 원 정도 시세 차익을 본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뭐 따지고 본다고 하면 회사 경영진들이 또 뭐 스톡 옵션을 행사해서 이렇게 팔았던 게 꼭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사실 그 스톡 옵션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는 스톡 옵션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본다면은 매각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지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첫 번째 상장 날짜가 11월 3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들이 주식을 판 날짜가 12월 10일인데 12월 10일이 또 어떤 날짜인가 하면은 카카오페이가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니까 주가가 많이 오르겠구나 하고 개미들이 많이 주식을 샀던 그런 날이었죠.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주식을 팔았다는 것 자체는 비난받을 만한 그런 소지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국민주로 키우겠다. 네. 그래서 이 청약 증거금에 관계없이 균등 분배를 하겠다 해가지고 18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주식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약속을 저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기업을 상장을 했을 때 상장에 따른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물론 그중에 일부는 창업자가 갖고 가는 데 대해서 누구도 아마 탓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비상장으로 기업을 키울 때 꿈이 뭔가 하면 상장해가지고 네. 상장에 따른 이득을 보겠다라는 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한꺼번에 그것도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는 시점에서 팔았다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은 경영진들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걸로 보는 거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본다면은 개미 투자가들 뒤통수 쳤다. 이렇게 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카카오 측에서 해명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카카오 측에서는 유영준 대표가 차기 이 카카오 대표로 내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유영준 대표가 카카오페이의 주식을 갖고 있고 그게 주요 주주라면은 카카오의 CEO로서 카카오페이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이해 충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식을 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첫 번째, 아니 상장을 해놓고 2, 3개월 만에 CEO를 바꾸는 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상장을 해놓고 회사의 어떤 안정성을 도모를 하고 주가도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에서 CEO를 바꾸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이거는 뭔가 하면은 결국은 스톡옵션 팔게 해주려고 CEO 바꾼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에다가 더 하나 정말 이 기함할 일이 뭔가 하면은 네. 아직도 유영준 대표가 갖고 있는 이 스톡 옵션이 한 48만 주 정도 남아 있다 그럽니다. 세상에. 네. 이걸 갖다가 모두 다 매각을 하면 이 유영준 대표가 얻는 시세 차익이 대략 1,200억 원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스타트업 잘해가지고 큰 돈 버는 사람들 여럿 봤지만 그렇죠. 네. 그걸 갖다가 단기간에 모두 현금화해서 그걸 갖다가 주머니에 챙겨 넣는다. 이거는 아무래도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업을 만들어서 상장을 시키고 하는 그 과정을 고생을 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상장에 따른 이득을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회사를 키워야 되는 의무가 더 강해지는 거거든요. 비상장일 때야 지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비상장으로 남는 그 자기네들끼리 한정된 주주의 문제지만은 이제는 회사를 갖다가 상장을 시켜놓고 그리고 또 180만 명이 넘는 개인 주주가 있다면은 이거는 공개된 기업이고 공적인 기업이란 말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 지분을 갖다가 매각을 했다. 이거는 어떤 변명을 해도 아마 좀
힘들죠. 힘든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 좀 전해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도 좀 전해드릴 텐데요. 세 번째는 중국 부동산 관련한 소식인데요. 지금 헝다 사태 이후에 연쇄적으로 뭐 디폴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중국에서 또 다른 부동산 업체의 디폴트 소식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스마오라는 기업인데요. 네. 그 업계 순위로 따져서는 14위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1,000억 원대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외신들이 전하고 있는데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하고 있는 걸 보면은 스마오가 이 중청 신탁이라는 데서 돈을 많이 빌렸다 그럽니다. 많이 빌렸는데 네. 12월에 갚아야 될 대출금의 일부를 갚지를 못하니까 그 갚지 못한 규모가 한 1,000억 원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체 채권에 대해서 네. 조기 상환을 요구를 했고 이게 디폴트 상태에 빠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스마오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들은 그 중청 신탁하고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중청 신탁이 부당하게 네. 조기 상환을 요구하는 거다. 그래서 일단 계속 나눠 갚겠지만은 소송으로 대처하겠다 이렇게 네.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중국에 있는 부동산 기업이라고 치면은 1,000억 원 정도가 뭐 디폴트에 빠질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1,000억 네. 정도의 디폴트에 빠졌다. 그리고 이 스마우라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외신들이 전하고 있는 걸 보면은 굉장히 건실한 업체라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뭐 헝다라든가 뭐 자자오예라든지 실리라든지 하던 그런 부동산 개발 업체들은 작년 그 이전부터서도 위험하지 좀 했고, 않느냐 네. 하는 의심의 눈치로 봤던 그런 기업들인데 비해서 네. 이 스마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말하자면 건실한? 이 네. 건실한 기업이었다는 측면에서 부도가 났던 디폴트가 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전체적인 부채 규모로는 대략 한 151조 한 5천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헝다 같은 경우에 부채 규모가 300조가 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비교를 하면 그렇게 큰 기업은 그렇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기업이 이 디폴트에 빠졌다는 게 첫 번째로 충격이고 두 번째는 그렇죠. 뭔가 하면 중국 정부가 현재 부동산 업체들의 잇따른 이 연쇄 디폴트 때문에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부동산에 관련된 대출 규제를 좀 풀어주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부동산 쪽에 어떤 문제를 좀 이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그렇죠. 좀 뭔가 네.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서 부도가 났다는 것 자체는 중국 정부가 핸들링하기 힘든 상황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거는 좀 지나친 측면이 있긴 하지만은 네. 결국 말하자면은 중국의 부동산 상태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구나 이렇게들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전해지는 소식처럼 또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중국 증시 아직은 좀 진입 시점이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스마우 같은 경우는 뭐 견실한 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폴트에 빠졌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헝다가 이번에는 위안화 채권에 대해서 지급을 연기해달라라고 했다고 하죠. 그래서 채권자들하고 회의를 좀 늦춘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헝다 관련해 가지고 작년부터 이젠 그 디폴트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채권이 만기가 도래해도 갚지를 못하고 이자도 지급을 못하고 그래서 유예 기간 30일을 넘기고 이자를 지급을 하고 그러다가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이자를 지급 결국 못 해가지고 신용평가 기관들이 헝다에 대해서 사실상의 디폴트를 선언한 그런 형국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헝다는 달러 채권에 대해서 이런 반구도 얘기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네. 이번에 이게 신기한 게 뭔가 하면 위안화 채권 네. 대략 한 갚아야 될 돈이 한 8,500억 원 정도 우리 돈으로 한 8,500억 원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한 6개월 정도 미뤄달라. 네. 그러니까 7월 달쯤 갚을 테니 그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지금 현재 헝다를 갖다가 핸들링하고 있는 게 헝다의 슈자인 회장이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 위험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말하자면은 헝다의 입장이 아니고 중국 정부의 입장일 수 있고 중국 정부가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시기를 갖다 6개월 정도, 반년 정도 늦추자는 얘기는 뭔가 하면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춘제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춘제에 말하자면 임금을 지급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시급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것부터 먼저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과연 이게 이 정도로 끝날 일이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위안화 채권에 대해서는 좀 이제 지급 연기를 신청한 상태고, 그리고 또 이제 달러화 채권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이미 디폴트 상태에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달러 채권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흥다가 이런 반구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지만은 네. 피치 같은 경우는 사실상 디폴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예 기간을 지나서도 이자를 지금 못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한 200억 달러가 넘는 이 전체 달러 채권에 대해서는 현재 디폴트가 나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